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좀 안정화돼야 증시가 편안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변동성 파고를 넘어야 할 각오는 좀 하고 있어야 할 이번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큰 움직임 없이 눈치 보기 그런 느낌은 일단 들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대형주, 특히나 앞으로 엔비디아, GTC 행사나 마이크론 실적 발표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도 튀고 있는 흐름들이 일정 부분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유가 전쟁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브리핑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27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적극 매수의 구간이다라는 전략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표 주가 유지하는 이유는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에는 201조였는데 40조 원 이상으로 올려 잡았죠. 242조 원까지 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모리 단에서 볼 수 있는 모멘텀 하나랑 메모리 이외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분야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은 한 듯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체에서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되겠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얼른 물량을 확보하자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 되겠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 76%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 47%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재무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텐데 그러면서 주주 환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해질 테니 메모리 이외에 주주들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말에는 12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는 229조 그리고 내년 말에는 297조 원 정도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주 환원 확대에 관한 그런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는 그런 양상이겠죠. 올해 DPS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 이쪽 한 9,650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재무 안정성에 의한 주주 환원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이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뭐니 해도 이란 전쟁 리스크 터지면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자라는 고객사들의 니즈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 더 물량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니즈가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에서 파운드리 내년 흑자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되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세트 사업부 이제 AI 시대에 조금 더 맞춤형 그리고 새로운 변화 그런 부분을 또 보여줘야 할 의무도 있겠죠. 그래야지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의 그 여력들이 생길 텐데 대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갖은 자금 갖고 M&A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란 리스크 속에서도 펀더멘털 훼손 없이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눌렸을 때 비중 확대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나라는 증권사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세 판단의 기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현저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145만 원으로 매수 유지, 목표가 유지했습니다. 역시 영업이익 전망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4조 원으로 올랐는데 당연히 앞서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와 비슷합니다. 강력한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아질 것으로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장 컨세 한 32조 원이거든요.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거 38조 원 본다. 이렇게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외하고 오늘 제외하고 고점 대비 한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신증권이 전망한 이익 전망치 기준에서 PER이 4.1배로 떨어진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밸류의 매력이 살아나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후 테크 업종, 반도체, 테크, IT 이쪽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대신증권이 언급을 했습니다. 19일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초호황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미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는 GTC 2016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머니코드에서 언급해드린 바 있듯이 GTC 2016은 특히 낸드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낸드가 정말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적인 기회,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차세대 SSD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머니코드에서 HBF에 대해서 HBM과 비교 분석해서 꽤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서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고성능 저장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정 부분의 시제품, 연구 성과도 공개가 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그 초입 구간에 있어서 어떤 시그널, 어떤 투자 전략을 또 세워야 될지 GTC 2016도 저희가 관심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다 보면은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런 배당 확대에 대한 의지도 있을 거고 ADR 발행 계획 그런 부분도 구체화되면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유지, 삼성전자 목표 주가 유지 그 부분 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PSK 홀딩스 양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 그런 부분도 연관돼서 나타나는 건데요. HBM 효과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회사 PSK 한 10%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PSK 홀딩스 한 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PSK 홀딩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거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50% 올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뛴 종목 중에 증권사가 기존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PSK 홀딩스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매출액 추정치를 크게 높여 잡았는데요. 2,516원 정도 바라봤고 이게 왜 긍정적이냐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발 투자 그런 낙수 효과를 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2023년, 2024년도를 봤을 때 그럴 때 HBM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이제 후공정 쪽이잖아요. 패키지, 테스트 이쪽인데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습니다. 그때 후공정 투자는 좀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HBM4가 전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하반기 후공정 투자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춤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HBM4E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더 그 캐펙스 투자를 늘릴 거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앞당길 거고 그러면 후공정 그런 장비 이런 기업들의 긍정적인 낙수 효과도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논리로 한국투자증권이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만 쪽 고객사 좀 보셔야 되는데 TSMC 그리고 대만 주요 OSAT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테스트 패키징 이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 공급망에 있어서 이 기업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워스라고 해서 이거는 첨단 후공정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 장비 매출이 긍정적인 대만 고객사 이런 흐름들로 더불어서 매출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을 얘기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는 이유도 HBM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 전략 이런 부분인데 그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PSK 홀딩스 오늘 PSK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매출은 1년 사이에 22%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이터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관련 반도체 이거는 이제 후공정 섹터이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앞으로 얼마나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 10시 9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1% 가까이 오르면서 5,500선도 회복해줬습니다.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오늘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번 주에 GTC 2026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등 반도체 관련해서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만큼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국제 유가가 또 급등했습니다.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위협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어서며 개장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500원 선 아래 1,497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주 증시 변동성도 함께 주의하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투톱으로는 그래도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가량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 2% 가까운 상승세 보이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올라줍니다.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5% 넘게 올랐고 샌디스크도 강세를 보인 여파를 오늘 한국 시장이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이 29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의 구체적인 지표가 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1분기 메모리 가격, 공급 가격이 세 자릿수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도 이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또 내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면서 적극 매수를 권장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는 지금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렸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늘렸는데 목표가 전장에서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32만 원, 하이닉스는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계속해서 반도체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4.37%가량 오르면서 오늘 소부장단도 전반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88%가량 오르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1호 투자 방안으로 원전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 원전 관련 투자를 1호 투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전장에 이어 오늘도 주목을 이어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11만 원 선 넘어서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오름폭을 조금 줄이면서 1.69%가량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현대건설은 강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한화 주가가 3.11%가량 오르고 있고요. 일단 한국항공우주산업도 6%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전장에서 좀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지분 0.58%가량을 한화시스템이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계약인데 일단 어제 한화시스템이 공시를 진행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6%가량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다만 장중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0.55%가량 하락 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 안에서는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2% 넘게 오르는 가운데 현대 로템도 1%가량 하락하면서 LIG 넥스원만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지금 방산주 안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 SDI가 지금 약보합권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데요. 삼성 SDI 미국 에너지 관련 회사에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나왔고요. 오늘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26%가량 하락 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0.54%가량 빠지면서 오늘 2차전 지주들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 상승 에서 하락으로 된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선 3사 가운데 1%가량 오르면서 홀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된 이후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3.21%가량 하락 중이고요. 삼성중공업도 낙폭이 확대되면서 5%가량 밀립니다. HD 현대중공업도 2.85%가량 하락 중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SK 1.21%가량 오르고 있고요. SK스퀘어도 1.5%가량 상승 중입니다. 삼성증권도 2%가량 오르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1.44%가량 올라줍니다. 일단 스페이스X 모멘텀이 또 시장에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벤처투자 같은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주 IB투자 같은 이 VC 관련된 종목들 오늘 함께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으로 묶이면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하이브 주가도 오늘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하이브 주가 2%가량 오르면서 움직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모멘텀 타고 저번 주에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도 일단 장 초반 주목을 받았지만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41%가량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HMM 같은 해운 관련된 종목들도 또 오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WTI가 9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블렌트유는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위협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 상승세 가져가고요. HMM도 1.4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상황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에 위치해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써주지 못하면서 지수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알테오젠도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삼천당대학도 5% 넘게 하락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왔던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장중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1%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0.3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8% 넘게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데요. HLB도 1.35%가량 상승 중입니다. 저번 주에도 주목을 받았던 펩트론이 이번 주에도 주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ISC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PSK홀딩스도 5.25%가량 상승 중입니다. 심텍도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소부장단 안에서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상황이고요. 원익 IPS는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현재 시간 0.25%가량 상승 중입니다. PSK도 마찬가지로 거의 8%가량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소부장단 안에서 이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좋은데요.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빠집니다. 1.6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0.47%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이 5.32%가량 오르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BHI도 오늘 1.74%가량 오르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코스피 시장에서도 좋은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오름폭 계속해서 키우면서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 시장에 붉은 사막을 출시하고요. 글로벌 시장으로도 출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전장에서도 받으면서 9% 넘게 올라줬는데 오늘도 5%가량 추가적인 상승세 붙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일단 0.55%가량 오르면서 5,51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5,510선을 회복하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다만 오름폭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장중에 1% 넘는 상승세가 붙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조금 오름폭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가량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이후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1,142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이 0.84%가량 오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상승부를 강하게 켜주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지금 매도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힘을 조금 잃고 있고요. 기관 900억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200억가량 매도폭 확대 중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0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폭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일단은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기관이 계속해서
더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로 기관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로 좀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에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0억가량 소폭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팔고 있는데요. 2,400억가량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팔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수는 2,700억가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현대차 그때는 참 잘 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피지컬 AI 로봇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상승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확 바꾸면서 그때 쭉 올라갔습니다만 이후에 미국에서 또 관세 이슈 있었고 이란 리스크 있었고 이러면서 주가가 더 가지 못하면서 좀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악재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대형 SUV 신차인데요. 디올뉴 팰리세이드에서 일부 사양의 이제 판매가 중단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동 시트 폴딩 시 그러니까 전동 시트를 접을 때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고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아주 안타깝게도 미국 오하이오주의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에도 타격을 일단 입은 상태인데 현대차에서는 지금 일단 이런 이슈가 나타나니까 좀 망신이기도 하고 앞으로 안전적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대상, 시트 작동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부분도 개발 중인데 3월 말까지 OTA라고 해서 무선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리콜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그 오작동, 오류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예정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증권이 현대차를 보면서 이번 이슈 아주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신차에 대한 이미지 이런 추락 부분도 있고 생산 차질 이슈 있고 그리고 이제 리콜 비용 이런 부분은 있고 부분이 있으나 관련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미 좀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OTA 무선 업데이트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단에서는 리콜 비용 쪽만 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66만 원 그리고 매수 유지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잘 커버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아야지 뭐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 안정세를 취하면서 다시 한번 업 될 수 있을 텐데요. 아직 이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증권에서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사이클 이게 후퇴를 하게 되면 지수는 크게 가지 못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판단할 수 있는 3가지 지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S&P 500, 테크, 캐펙스, 설비 투자 증가율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 분석해 본 결과 하나증권에서는 이 3가지 지표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높은 수익성이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직도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 중순입니다. 이제 4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을 뭐니 해도 테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쪽에서 실적이 예상에 부합한다면 증시가 상승 추세로 본격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사이클을 그 방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을 다시 한번 리딩할 수 있는 업종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을 잘 해봐야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S&P 500 반도체 되겠고 소프트웨어 되겠고 투자은행 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방산, 자동차 업종이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란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공식상에서는 이란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그러나 실적에 대한 이익 가시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게 공통된 멘트라서 이런 부분 발빠르게 지금부터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이거 하나증권의 분석이라는 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LG화학, 그렇다면 유가 때문에 좀 보폭을 좁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LG화학,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 51만 2천 원에서 40만 원으로 낮춰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석유화학, 업황, 양극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석유화학,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였나를 보는 건데요. 그게 1조 넘는 부분에서 4,800억 원을 좀 쪼그라든 흐름들이 있었고 첨단 소재, 특히 양극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에비타가 이만큼 줄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동 리스크 때문에 원유 소송의 차질을 빚는데 그게 NCC 가동률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NCC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의 기초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동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고가 원재료 투입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거고 여전히 이제 중동 변수가 풀리지 않은 한 이런 리스크는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 하게 됩니다. 양극재도 결코 좋지는 않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상고하저, 뒤에 갈수록 저잖아요. 다만 기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량 자체는 50%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뭐 석유 업황이나 양극재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진시 우리가 마주해야 되지만 그래도 밸류에 대한 매력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LG화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지분 거의 80% 갖고 있는 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떨어진 주가, 저평가 매력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고루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낮췄다라는 점 설명드립니다. 네, 이제 조선주 좀 보셔야 되는데요. SK증권에서 꽤 분석을 좀 잘 해놨더라고요.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져와 보면 지금 이란 리스크가 생기면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대한 주격성이 더 급부상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유럽, 중국, 일본의 행보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는 이번 계기로 LNG 공급처를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를 줄이고 미국산 LNG를 수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러시아 LNG, 중동 LNG 의존도 줄이고 있는 양상 이미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차 계획,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5개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해운과 조선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겠다. 해양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고부가 선박으로 전환하게 돼 대표적으로 LNG 운반선 되겠고 대형 컨테이너선 되겠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고부가 선박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친환경 선박, 스마트 조선이라고 해서 디지털 그리고 뭐 스마트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가속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 신경 쓰고 일본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7년 만에 LNG 운반선을 다시 만들겠다, 여기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 일본도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에서 중국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데 좀 방점을 찍어보셔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7년 만에 이 LNG 운반선 건조에 뛰어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와 중국의 위협이 되겠느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SK증권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7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 일본은 어떠한 조선 같은 경우 배를 만들고 인도한 적이 없고요. 수주 한 건도 없고요. 인력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슬롯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와 경쟁할 상황도 중국과 경쟁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해봤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게 SK증권에서는 조선주 비중 확대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7년 만에 조선소 LNG선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본행제 기업들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보냉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들어오는 거를 단열, 막는다라는 의미에서 한국 카본과 동성 화인택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먹을거리가 있었지만 앞으로 일본 시장 이런 부분이 개방이 되면은 일본의 먹거리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냉제 수요는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요. SK증권은 조선주 비중 확대 전략 유지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토픽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더 언급했거든요. SK증권이요. HD 현대중공업을 왜 얘기를 하냐면 HJ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있는데 그 최대 주주와 군산조선소, 자산양수도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먼저 도장 찍기 전에 설비와 공장부터 좀 가져와서 이제 그것만 넘겨받아서 일단 해보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최종 도장을 찍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 조선 관련 인프라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특수선 MRO나 유지 보수 건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또 대형 선박을 건조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치를 좀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치 증대에 따른 모멘텀 이런 부분을 함께 엮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주, 탑픽으로 이런 두 종목을 제시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B증권에서 주총 시즌을 얘기했는데 딱 시기적으로 좀 맞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하순, 오늘이 이제 3월 딱 중순 정도 되는데 하순은 이제 주총 시즌입니다.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12월 결산 법인이 있는데 그 이후에 3개월 안에 주주총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총 시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약간 아쉬운 게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이 희석이 됐습니다. 상법 개정 수혜주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상법 개정 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할 거리가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하에서 좀 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있었습니다. 1차는 기업의 지배구조 그리고 개편이었는데 2차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3% 룰 강화, 전자주주총회 등의 내용이 있었고요. 2차는 주주 권익 보호 강화에 있었는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인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신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되고요. 기존 자사주는 18개월 내 소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은 일단 주식 수를 줄면서 EPS, 주당 이익을 높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를 줄이면 EPS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PER 같은 경우에는 주가 나누기 EPS입니다. EPS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PER 값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PER 값이 낮아진다는 거는 주가의 밸류의 매력을 높이는 아주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이 증시를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사주 소각 발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입장이 나올 텐데 그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됐을 수는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란 사태 이후에 주가가 많이 깎였습니다. 코스피 PER이 8.51배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장기 평균 9.78배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라서 밸류의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반영됐어도 현재 주가가 깎인 바 조금 더 반등의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는 자사주를 보유 많이 한 지주사나 금융주를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중에 12월 결산 법인 그러니까 주총 이런 부분 맞고 자사주의 비중이 10%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DB증권, 주총 시즌, 투자처 어디에 돈이 몰릴 건지 계산한 이 리포트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증권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입니다. 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테크 업종에 대한 수많은 중요한 변수들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포인트로 이번 주를 시작을 해야 될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바이유를 주로 사오는데요. 두바이 알다시피 이번에 126불 정도 기록하면서 다른 그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유나 또 영국의 이제 브렌트유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 가장 많은 그 석유를 수입하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모두 돈이 있어도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바이유가 가장 질이 낮은 항이 많이 들어있는 육상 유조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싸져 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일 경우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중간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정제를 빨리 끝내고 이 국제 효과를 빨리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주요국들이 비축유를 대규모로 약 4억 배럴 정도를 이번에 쏟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그 급등했던 국제 효과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란과의 그 미국의 전쟁이 오래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당장 무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무기가 없다고 미국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싸우고 싶어도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래 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다못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한국의 그 해군 구담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니 지금 이 전쟁이 아주 난장판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지금 강대강 대치로 가기 때지만 서로에게 무기가 없는 상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이유는 실적이죠. 그렇다면 이 실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도체주들이 가면서 따라서 반도체 장비 소부장 업체들도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해 실적이 대단히 좋을 걸로 알려져 있고 대단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대규모 R&D 투자와 함께 설비 투자도 합니다. 그래야만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우리 소부장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 업체들은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까지 찍어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을 정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우리 한국에서 HBM 반도체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납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래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조선과 원전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를 갖고 우리는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나 또 원전, 미국 원전 르네상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조선과 원전 쪽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나 아니면 미국 원전 르네상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해 보지만 그 실적이 주가를 더 밀어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과 원전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효과가 오르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 해운주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해운주는 말 그대로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중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물류망에 대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 해운 운임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런 면에서 해운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함께 오르는 것이고요. 또 공급망 문제로 비료주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지금 이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고 대규모로 비축유가 방출이 되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전쟁이라는 이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부분들 걷어내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고, 대표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와 또 이제 미국 그 원전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쪽을 잘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을 담으시면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쟁과 유가 관련 투자 전략, 그리고 AI 낙관론 속에서 그에 파생된 투자 전략 딱 두 가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있게 바라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나 대우증권이, 대우건설이 있죠.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아파트를 짓는 그런 회사를 알지만 실질적으로 대우건설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이런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를 갖고 원전을 건설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원전 르네상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대우건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부동산 개발을 뉴욕에서도 해봤고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타워를 지어본 회사입니다. 그 인연으로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이 원전 르네상스의 대우건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주의해서 보여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대우건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월요일 시장입니다. 이번 주 이제 3월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 길목, 투자 전략 수익률 업 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다음번 코너에서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전쟁인데 금값이 오르지 않았다. 중동에서 포성이 울렸지만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2주 동안 금값은 약 3% 떨어졌고 금 가격도 온스당 $5,000 초반대로 밀렸다. 은과 백금, 팔라듐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 미 국채 수익률 매력이 부각되자 귀금속 시장에선 차익 실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자금은 어디로 향했나?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약 8% 상승하며 주요 자산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한 것과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당해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변동성 장세의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국면에서 전통적 안전자산 대신 다치지 않는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 셈이다.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 3월 큰 투자 전략에 대한 방향성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일어나자마자 전쟁 상황 어떻게 됐는지, 네, 유가 그쵸. 흐름 어떻게 됐는지 네. 그를 분석하려고 바쁜데요. 일단 뭐 분쟁은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70%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것도 모르는 일이죠.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왜냐면은 3월 말까지 해소되지 않을까, 한 달 정도. 특히 이제 뭐 가장 큰 상황은 다른 문제보다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역 관련 문제로 해결이 집중돼 있다. 네. 그건 뭐냐면 이미 이란과 관련돼 있는 리더십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핵시설 같은 경우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유가 관련된 문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다른 것보다 지표 하나가 뭐냐면은 3월 30일에 중국과 이제 정상회담이 잡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정상회담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지금 그 이전에 끝나겠다는 의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번 주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까. 지난주에는 사실 강경파와 이제 개혁파 간에 좀 갈등이 심해지면서 네. 나오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협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이제 메인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테일 리스크다. 이제 거기 호르무즈 해협으로만 마지막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다. 꼬리. 예, 네. 꼬리죠.
꼴이 이제 리스크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3월 말까지 봤을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사이에 국내 주요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이 또 상향 조정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 밸류에이션 상향된 업종들은 지금 저가 매수 전략으로 아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가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증시를 좀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시그널이 미중 정상회담에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봉합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중요한 시그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유가도 좀 괜찮아질까요? 네. 지금 네. 유가 보시면은 다들 시장에서 120달러 가지 않을까 배럴당 누구는 무슨 200달러도 지금 부르고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은 장중에는 100달러가 넘어가는데 종가 기준을 보면 100달러 밑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 이제 유가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계속 만약에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월말까지는 배럴당 70달러 내외로 안정되지 않을까. 월말에요? 상향보다는 네. 하향 쪽으로 더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가장 큰 게 지금 보시면은 유가 시장 자체가 지금 수요자 시장이지 공급자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IAEA가 지금 비축률을 지금 오늘 내일부터 지금 4억 배럴 지금 방출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러시아산 원유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한국이랑 일본, 대만 같은 데는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실 천연가스라는 원유를 또 들고 올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우디와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대체 항구죠. 얀부라든지 푸자이라 항구를 썼을 경우에는 페르시아만에서 움직이는 그 원유 유동량이 한 30%를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미 지금 중국하고 인도 국적의 그 유주선들은 지금 통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란 그 배의 어떤 에스코트까지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여기 길에는 사실 이제 별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기회가.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이제 미국이 하르그르섬을 통한 이제 지금 계속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군사시설만 협상 전략을 지금 이끌어내려는 전략적인 문제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주 중에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르무즈의 해협에 대해서 이란과 중국과 인도 국적 배뿐만 아니라 그 이외 국가 배들도 개별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배 나머지 배들도 아마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정도가 넘어갔을 때부터 사실 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황에서 만약에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다시 지금 한 70달러 선까지 더 내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믿고 보는 IT 관련해서 테크 네. 이런 업종도 좀 흔들렸었거든요. 네, 차츰차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추세가 훼손되는 부분은 아닌 아니죠. 거네요. 네, 그럼 네. 결과적으로. 네, 예. 아니고 미국 시장 보시면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IT 쪽도 보시면 이제 AI 업종들이 잘 아시는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 회사들의 사모펀드 문제로 네. AI 쪽 관련된 회사들이 좀 빠졌지 반도체는 또 상대적으로 또 견고하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 주죠. 사모펀드 관련돼 갖고 지금 나오는 부분들도 이번 주 중에는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함께 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보다 GTC죠. 오늘부터 또 엔비디아 네, GTC 2026 행사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은 만약에 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쪽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해결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돼 갖고 이 사모펀드 문제를 좀 되게 심각하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블랙록 펀드라든지 블랙스톤 펀드, 블루아울 펀드들이 이제 소규모 AI 기업들 채권이라든지 신용대출 장외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대비해서 수익 불안에 대한 이유로 지금 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펀드 이제 가장 핵심 펀드 세계 펀드를 규모가 한 2,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전체 사모펀드 시장에 비해서는 큰 편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펀드들이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레버리지를 쓰는 펀드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위기를 좀 생각하시는데 그거 좀 틀리다. 그다음에 소규모 AI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에 대한 투자는 사실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AI 회사들의 수익이 눈에
보인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라클의 어떤 매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네. 이런 게 자꾸 수익이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펀드들이 펀드런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큰 리스크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엔비디아 GTC 행사 2016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이게 또 테크 업종에 긍정적인 또 매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인데 뭐 낸드도 봐라 뭐 여러 가지 차세대 제품 공개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떤 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이세요?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 뭐 차세대 AI 가속기를 베라 루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ES 2016 1월 달에만 해도 사실 루빈이 상반기 중에 네. 이제 양산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베라 루빈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라 루빈이 상반기 중에 나올 거다. 뭐냐면은 베라는 CPU입니다. 그리고 루비는 GPU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그냥 사실 NPU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이번에 나온 것은 1나노 공정 추론 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이 얘기되는 게 이제 그레이스 블랙웰에 대비해서 연산 능력은 2.5배, 추론 능력은 5배까지 지금 향상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AI 가속기, 특히 베라루빈이죠. 이게 나왔을 경우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든 다 지금 보시면은 D램이라든지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까지 모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지금 AI 인프라를 효율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죠.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적층 콘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력 효율화를 해서 MLCC를 좀 많이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광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통신 속도를 더 높이겠다. 그다음에 전력 효율화도 더 추구하겠다. 그다음에 또 광섬유 케이블이죠. 이쪽에 관련된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반도체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콘덴서라든지 아니면 광섬유 케이블까지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의 또 주가 상승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또 구축했는지 이것까지 보시면은 국내 기업들 저는 이번 기회에 아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AI 시대 반도체 이런 부분 뭐 전력까지 그 밸류 체인들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중요한 기점입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주변에서 그렇죠. 어떤 똑같죠. 대답을 해주고 계시나요? 제가 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분할 매수든 네. 무조건 매수다. 적극 매수. 적극 매수를 더 하시고 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유하셔라. 이제 또 뭐 기회가 또 줍니다. 우리가 네, 기회가 네.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기회가 왔는데 또 주저거리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셔라. 왜냐하면 저는 다른 것보다 물론 GTC 이제 2016도 있고 이런 주요 핵심적인 변수가 있지만 반도체 쪽에 다른 것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1분기죠. 1분기 모바일 D램의 가격이 50%가 평균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1분기 전분기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90%가 급등했어요. 거기다가 HBM을 따로 보면은 거의 100%가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올해 2026년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지금 저희가 수준은 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2027년도 거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올해 영업이익을 더 초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졌다. 그렇다고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 지금 18만 3천 원대인데 추정 PER이 올해 영업이익 계산을 보면 7.76배밖에 안 돼요. 네. 저평가죠.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거의 30만 원, 32만 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 지금 90만 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추정 PER이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 가격 인상분까지 다 감안한다고 그러면 5배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목표 주가 150만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 그다음에 신규 매수까지 다 하신 다음에 밸류에이션 정상화됐을 때까지 더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호하게 딱 분명하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국내 증권사에서도 거의 이제 목표 주가 밴드 상단이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 상단이더라고요.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금리 결정 네, 네. 글로벌 각국의 주요 곳에서 다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네.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뭐 다 금리 동결 전망하고 있는데 증시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3월 18일 연준이
3.75% 동결할 것 같고요. 네. 뱅크 오브 재팬 일본은행 같은 경우 3월 19일 날 0.75% 동결 지금 전망되고 있고 20일 유럽 중앙은행도 3월 19일 2.1% 계속 지금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 동결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2월 CPI하고 근원 CPI가 2.4%하고 2.5%로 이렇게 사실 둔화된 측면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 3월 달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반영되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고용 시장이죠. 2월 고용 보고서가 실업률이 한 4.4%, 그다음에 민간 부분 고용 변화가 9만 2천 건이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 분야는 지금 사실 균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보는 시장은 일단 연준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의장이 취임이 돼야 FOMC죠. 6월 17일하고 한 7월 29일 이때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야 일본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높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월달 어떤 FOMC라든지 뭐 통화정책회의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이미 동결대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조용할 때 금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그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까요? 네.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금은 저희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조건 반영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국 이외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뺀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네. 안전자산이 우선 달러가 되니까. 그런데 미국 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달러화 약세가 갔을 경우에 사실 금이 움직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다음이 금이기 때문에 네. 달러는 최종 안전자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까 문제는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데 금 가격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안전자산 수단이라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해지 수단이 감소해 버리거든요.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니까 그렇다 보면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때문에 유가는 강세, 달러 가치는 강세로 가지만은 금은 해지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돌파했고 금도 온스당 지금 5,000달러 밑으로 잠깐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달러 이제 약세 또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실물금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00달러를 이제 기준으로 하갖고 금은 이제 변동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렇죠. 네. 그 포인트가 더 중요하고요. 네, 네. 네. 자, 이제 3월 중순이거든요. 전략적인 포인트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월 말까지 저는 코스피가 전고점 6,300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한 1,300선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와중에 국내 주요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상승이 됐어요. 네. 그래서 상승돼 있는 반도체라든지 방산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와중에도 국내의 수급은 너무 안정적입니다. 뭐 우리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주식 예탁 자금이 이제 119조 원이라든지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충분히 개인과 기관이 커버를 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된다면 코스피가 쭉 끌어올라질 수 있는 여지 충분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ETF가 또 두 종류 코스닥 ETF가 또 두 종류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기관들의 자금이 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코스닥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도 한번 저희가 짐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완수 대표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투자 가치 높일 수 있는 그 종목을 지금 찾아라. 네, 지금 이 그렇습니다. 순간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의 분석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르그섬 폭격 이후에도 이란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 테라비브 등 중부 지역이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았고 쿠웨이트, UAE, 사우디, 바레인도 잇따라 요격에 나섰다. 바레인은 개전 이후 미사일 120억이 드론 21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도 로켓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이유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각국은 신중한 태도다. 일본은 독자 판단을 강조하며 즉각 파견에 선을 그었고 중국은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즉답을 피했다. 프랑스와 영국도 방어적 태세 유지 입장만 밝혔다. 한국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선은 확대되고 있지만 동맹의 결단은 유보된 상태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겹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GTC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AI 기술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국제학회 ADPD 2016인데요. ADPD 학회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같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회입니다. 전 세계 신경과학자와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신약 개발 성과와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올해 행사는 현지 시간 기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립니다. 이 학회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학술 행사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 결과를 공개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이나 기술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 바이오 업계에서는 하나의 큰 이벤트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시장에 관심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현재 약 4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는 15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로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최근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치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료 환경이 바뀌다 보니 연구 영역도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약 개발 발표가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ADPD 2016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뇌영상 분석, 디지털 치료기기, 새로운 작용기전 치료제 등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소개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나 이번 학회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경구용 치료제 AR-1002를 개발하는 아리바이오가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요. 뇌 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업 뉴로핏이 알츠하이머 치료 과정에 활용되는 영상 분석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 이모코그도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연구자들과 교류에 나서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뇌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업 뉴로핏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뉴로핏은 이번 학회에서 알츠하이머 치료 환경에 대응하는 뇌영상 분석 솔루션 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를 공개합니다. 이 기술은 MRI와 PET 영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치료 전 환자의 처방 적합성을 판단하고 치료 중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며 치료 이후에는 효과까지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추적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기반 뇌영상 분석 기술이 새로운 의료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실제 주가 흐름에서도 한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뉴로핏이 미국 원식턴 대학교와 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하루 만에 약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서의 기술 공급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몰렸던 겁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기업은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입니다. 아리바이오는 현재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13개국 230개 기관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임상인데요. 특히 임상에 참여한 환자 가운데 95% 이상이 추가 연장 시험에 참여하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AR-1001은 기존 항체 치료제처럼 주사 방식이 아닌 먹는 약 형태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복용 편의성이 높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사 측은 올해 2분기 임상 투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3분기에 주요 임상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리바이오가 아쉬운 점은 아직 상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합병을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를 관련 종목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합병이 완료될 경우 AR-1001의 신약 개발 가치가 소룩스 기업 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ADPD 2016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과 연구 성과를 보여줄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료 시장은 이제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기업은 어디일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저 뇌질환 치료제 정말 잘 개발됐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런 것도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저게 진짜 우리나라 기업도 유명한 게 뭐냐면은 우리 딱 뇌 보세요. 우리 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못 씌워요. 아기 때 신생아들 헬멧 씌워 놓잖아요. 머리 다치면 큰일 나니까. 어른들도 뭐 낙상주의 한다고 하는데 제일 주의가 다리 부러지면 사는데 뇌 다치면 그냥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뇌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단단한 뼈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겉에가 그 단단한 뼈 안에도 뇌혈관 장벽이라고 BBB라고 그걸로 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주사를 놔야 되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ABL 바이오가 그 BBB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약을 전달시키는 셔틀을 갖고 있잖아요. 셔틀 기술을. 지금 일라일리가 치매 치료제 개발하는데 일라일리랑 ABL 바이오랑 또 긴밀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알츠하이머나 뭐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그 업계에 또 이런 또 모멘텀이 비만 치료제 이후에 모멘텀이 크게 있습니다. 선전을 기원하고요. 자, 오늘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생각대로 강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가 새벽에 지금 강하게 끝나가지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20만 전자 100만 닉스에 다시 다가서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170만 원짜리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70% 이상을 더 오른다는 건데 엄청난 증권사의 강세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장 후반대까지 이걸 유지한다면 미국장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그렇죠? 우리 항상 미국장에서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르면 기대를 하다가도 장 초반에 강하다가 조금 꺾여버리니까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며칠 또 있었거든요. 오늘은 일단 좀 11시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기세가 꺾여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방산주가 또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요 한 주 사이인가요? 엄청 정말 시소처럼 움직였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락하고 막 LIG 넥슨은 막 상한가를 2번을 가고 막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상한가 갔다가 그 상한가에 사신 분들 다시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막 마이너스 30% 맞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상황은 같이 가는 흐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플러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플러스에서 0.00 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마이너스인데 이건 조선으로 좀 분류를 해야겠죠. 우리가 천공투 때문에 방산이 가장 부각이 됐으니까 한화시스템, 29위 한화시스템도 플러스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만들고 한화시스템이 레이더 포착하는 거 만들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 나오기 전에 오늘 할 한국항공우주가 43위에 먼저 나오거든요. 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그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올해부터 엄청나게 컸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LIG 넥스원은 더 밑에 있는데 어디 갔죠? LIG 넥스원이 그 한국항공우주 밑에 있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도 지금 좋거든요. 그렇죠, 여기 있죠. 52위에 있네요. 4.70 오르죠.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 방산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반도체랑 조방원이라는 어떤 신진 세력과 약간 시속 게임을 하다가 조방원에서 조원이 빠지고 방산이 이란 침공 때문에 엄청나게 떠올라서 반도체랑 반사적으로 가다가 오늘은 또 방산이랑 반도체가 발을 맞추는 이런 모습입니다. LIG 넥스원은 이제 그 요격 미사일을 만들죠. 그래서 그
아랍에미리트가 자기 수송기 저기 와가지고 바로 실어갔잖아요. 요격 미사일 급하다고 해서 30발인가 실어갔어요. 지금 실어간 지금 상태고 오늘 지금 할 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힘을 내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궁2에 관련된 그 3총사들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LIG 넥선 얘네 셋이가 엄청나게 뜨겁게 갈 때 사실 현대로템이라던가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소외가 됐죠. 현대로템은 전차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쵸 K2 흑표전차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한국항공우주는 T-50 고등 훈련기라던가 FA-50 전투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 이란과의 그 미국 전쟁에서 뭐 우리나라 전투기라던가 장갑차, 전차가 활약하는 모습보다는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형 요격 미사일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한화그룹을 포함한 LIG 넥슨하고 삼총사 쪽으로 포커스가 쏠려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순환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그 처음에는 천궁2의 활약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뭐 96%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됐죠? 섞어 쏘니까 뭐 천천히 가는 순항 미사일도 쏘고 대기권 밖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도 날리고 뭐 지금 그 아예 요격 미사일 체제로 잡을 수도 없다고 하는 파타우트 초음속 미사일도 쏘고 거기다가 드론을 막 수천 기를 섞어 쏘다 보니까 96%건 95%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4%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수천 발인 거예요. 수만 발을 막아내도 수천 발이 떨어지면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하나에 막 150억 하고 90억, 150억 이 사이 하고 우리나라 게 싸다고 하지만 15억 이렇게 하는데 그 3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 잡는데 15억짜리 두세 개를 쏘니까 이제 물량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스팅이란 거를 갖다가 지금 뭐 제공을 한다고 하고 옥토퍼스라고 영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요런 그 드론을 부시는 그러니까 그 사이드 드론이 한쪽 방향으로 나가서 그냥 마치 스타크래프트 스콜처럼 갖다가 쳐 박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방향 드론이 한 185km 시속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빠른데 아까 우크라이나나 영국에서 제공한 건 300km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소리를 감지해가지고 그 300km 시속으로 달려가가지고 사이드 드론을 부신답니다. 근데 이건 더 싸요. 이거 한 100만 원대밖에 안 돼. 300만 원, 400만 원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공중전에서 이런 부분이 있네 하고 그걸 봤는데 그 사이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헬기 얘기가 나오죠. 헬기가 여기서 회전익이라고 하죠. 헬기가 뭐 어디 쓰이겠냐 했는데 헬기로 그냥 총 쏴가지고 부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기를 만드는 약간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쪽으로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국항공우주 일단 돈을 어떻게 버나 봅시다. 거기서도 이제 나옵니다. 어떤 돈을 버는가. 일단은 요 지금 분석을 보시면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높고요. 과거 실적은 점수가 낮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가치 점수가 낮게 평가되어 있고 배당엔 인식하고요. 재무제표는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빵빵하진 않은 상태고요. 자, 돈을 어디서 버나 봅시다. 자, 이 지금 한국항공우주를만 보지 마시고 한국항공우주가 속한 방산 부분을 전체적인 업종의 특성을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매출이 34조가 나옵니다. 3조 4천억이 나옵니다. 3조 4천억 벌어가지고 지금 어디서 버냐 봤더니 픽스드 윙이라고 돼 있죠. 고정이 그러니까 전투기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날개가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고정이 보통 전투기에서 1조 4,800억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거기서 전투기에서 나오고요. 에어크래프트라고 이제 항공기 제작. 한국항공우주도 우리 프랑스 에어버스라든가 미국 보잉사에 항공기 완제기를 만드는 부분에 부품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이제 프랑스 에어버스사나 보잉처럼 완제기를 만드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나 요 지금 항공우주에서 지금은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 로터링이 있죠. 우리 아파치 헬기 뭐 이런 거 아까 나온 거 있죠. 헬기로 그나마 그 잡는 게 가성비가 그나마 난 거예요. 요격 미사일 150억짜리 그거 드론 3천만 원짜리 잡는데 이란이 그 전략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다 소진시켜 버리려고. 그래서 차라리 헬기로 회전익이라고 하죠. 이게 날개가 돌아가잖아요. 그걸로 지금 쏘는 게 낫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570억 정도 벌고 다 나머지가 아더입니다. 자, 그리고 총 비용을 봤더니 2.8조네요. 엄청나게 크죠. 3.4조 벌어서 매출 원가가 2.8조입니다. 방산의 특성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뭐 철강 이런 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매출 원가가 워낙에 높아요. 자, 그래서 남은 게 총
지금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490억밖에 안 남아요. 3조 4천억을 벌어가지고 490억 달랑 남았습니다. 자, 거기서 또 이제 비용을 빼야겠죠. 비용 봤더니 일반 관리비가 115억 정도 나오고 90억의 R&D, 그다음 판관비. 자, 여긴 역시 판관비보다는 R&D나 일반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특성. 약간 바이오랑 비슷한데 바이오보다는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도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금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게 137억 남습니다. 3조 4천억 벌어서 130억 손에 쥡니다. 그렇죠? 많이 안 남죠. 많이 안 남는 상황이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PR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129배 정도로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세트레가이인가요? 세트레가이가 지금 139.1배가 엄청 높네요, 저게. 위성업체 하나그룹으로 들어갔죠. 자, 그 LIG 넥스원이 49.2배. 이렇게 보니까 LIG 넥스원이 싸 보이네요, 그렇죠? 하나시스템 45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9.2배. 아, 한국항공우주가 PER로는 상당히 높긴 하네요, 사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번에 천공투로 뜬 3대 업체잖아요. 그거보단 PER이 상당히 한 2배, 3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뒤로 가볼게요. PER이 좀 높은 게 약점이네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T-50은 이제 고등훈련기라고 훈련하는 것이고, 이건 전투기, 우리나라의 이제 국산 전투기입니다. FA-50을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들고 있고요. 멋있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정리해놨습니다. 이슈가 이게 나왔죠. 지금 하나시스템이 지분 인수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른 것으로 일단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그룹의 카이 지분 보유가 2018년 전략 매각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5% 미만 취득이기 때문에 대량 보유 공시 의무에 미해당되어가지고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뒤늦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지금 지분율 0.58% 갖고 있다. 목적은 항공우주랑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목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이제 카이에게도 눈독을 들이네. 여기까지 논리가 발전돼서 지금 급등했습니다. 오늘 이슈고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찍은 카이 공장 아자아자 화이팅. 저분은 뭐 카이를 탐방을 가신 건지 카이 뭐 관련이신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찍은 거라고 합니다. 저분이 방금 찍은 거라고 하고, 세상은 자주 국방 시대, 미국 사드도 떠나버리고 사드를 갖고 갔죠. 지금 사드를 빼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싸대고 유럽도 자국 지키느라 정신없고 정신 차려서 나라 지켜야 되겠다. 싸대고 웃기죠. 정찰 보냈는데 확 올라서 불타기도 못하겠네. 그렇죠? 하나 했는데 올라버렸나 봐요. 한 주도 들어갔는데 16만 원에 구매한 저는 행복합니다. 한 달치 월급 꼬라박길 잘했어. 근데 왜 우시죠? 자, 어쨌든 잘 된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약간 방산 관련주인데 비츠로셀 보겠습니다. 네, 비츠로셀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비츠로셀을 바로 가겠습니다. 비츠로셀 그 돈 어디서 버나 봅시다. 이거부터 봐야죠. 오, 굉장히 빵빵하네요. 그렇죠. 카이에 비해 빵빵하죠. 자, 재무제표도 훌륭하고 과거 실적도 좋고 미래 실적도 괜찮고 가치 점수도 높고 배당은 인색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주 쪼그라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되게 안정적인 회사인 걸 알고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비츠로셀 보니까 2,600억 버네요. 2,650억 매출인데 요거는 제품으로는 안 나누고 지역별로 나눠놨네요. 한국에서 2,300억 법니다. 거의 한국 매출이고 USA 미국 매출이 29억 정도 있네요. 그렇죠? 290억 정도 있네요. 자, 그리고 비용이 보니까 1,520억이죠. 2,650억에서 1,520억을 빼고 그다음에 83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보니까 비용을 보니까 일반 관리비, R&D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 방산 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용이 한국항공우주보다는 덜 드는 걸 알 수가 있죠. 비중 보면은. 그래서 2,600억 벌어가지고 570억 남겨먹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PER이 20배. 아주 좋습니다. 자, 20배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가 지금 34.7배 정도 나와 있고요. 가온 케이블이 33배 나와 있고요. 네, 비츠로셀이 20.2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지 회사들이랑 지금 비교를 해놨어요. 전지 회사들. 뒤로 가보겠습니다. 1차 전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력 아이템 중에 하나 올려놨는데 하이 템퍼리처 배터리라고 했죠. 뜨거운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1차 전지입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재활용해서 계속 쓰는 거고 1차 전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근데 우리가 에너자이저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오래 쓰고 버리는 겁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5년, 10년 쓰고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글로벌 분쟁 확산, 현대전 패러다임 변화, 군비 증강 트렌드 해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이 NH투자증권에서 22,000원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특수전지 분야 경쟁력 보유해서 매출 고성장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열전지, 앰플전지, 요게 투톱의 아이템입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타점 좋고, 자, 이분이 2천만 원 들어가셨는데 2만 원에 들어가셔서 27,600원이 돼서 760만 원을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거고요. 왜 그러니 너 1월에 아니잖아. 지금 사면 늦은 건가요? 고점에 들어와 버렸마?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훈을 하나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늘 교훈을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한국항공우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고요. 다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놔두면 오른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5개 나라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요청을 하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은 오늘 변동성을 보이면서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내려놨는데요.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14%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5,500선을 내려놓으면서 5,47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확대되면서 1.84%가량 하락한 1,1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은 그래도 0.1%가량 홀로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영향입니다. 나머지 시총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도가 일단은 시장의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이 장 초반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매도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2,7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4,500억가량 시장을 팔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4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7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데 오늘 쌍끌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4,300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은 3,600억가량, 기관은 약 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요. 오늘 1,500원 선을 넘어서며 개장했습니다. 1,501원으로 개장하며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500원 선은 내려놨지만 여전히 1,49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면서 고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1,49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대신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5조 원, 매출액은 131조 원으로 예상한다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38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디램과 범용 디램, 낸드의 강력한 가격 상승 효과를 그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적극적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메모리 반도체 호황, 주주 환원 강화 등 이러한 변화가 주식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GTC 2016과 메모리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에서 2% 가까운 상승세가 장 초반 붙었는데요. 현재 시간 오름폭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0.38%가량 오르면서 18만 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2.31%가량 상승 중인데요. 일단 장 초반 4%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는데 일단 그래도 2% 가까운 강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3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산과 우주 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이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지분을 7년 만에 다시 확보했습니다. 15일 한화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카이 보통주 56만 6,635주를 약 599억 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카이 전체 주식의 0.58%에 해당하는데요. 하나그룹이 카이 지분을 확보한 것은 2018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하던 카이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분 취득에 대해 항공우주와 방산 분야 사업과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지분 인수가 양사 협력 확대의 신호가 될 경우 국내 방산과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오늘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6%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4.82%가량 오르면서 19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4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1%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일단 방산주들 안에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47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 선을 넘어서고 두바이유가 120달러 선을 넘어서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차 중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견적 문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신차 견적 요청 중 친환경차가 6,47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증가한 수치인데요. 가장 많은 견적 의뢰가 들어온 친환경차 브랜드는 기아였고요. 현대차와 테슬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순위권에 없었던 BYD도 BMW를 누르고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예년보다 빠르게 발표하면서 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5,7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는데요. 고유가까지 더해지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 주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 1%가량 하락한 16만 2,2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단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미국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8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약 1%가량 하락하면서 36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미국이 이란 전쟁에 따른 이 국제유가 급등 영향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서며 출발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주 GTC 2016과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번 주 우리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장에 대한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락의 이유와 그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 전기차 투자 전략까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기차가 저렴해지면 좀 살 텐데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예, 전기차 구매 가격이 초기 비용이 좀 높죠, 여전히.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차 구매를 갖다가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하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럽의 경우입니다. 유럽의 그 유럽 운송 환경 연합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NGO인데 TNE라고요. 여기서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20년에서 24년까지 사실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이상하죠?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네. 전기차의 어떤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2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전이 됐어요. 25년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던지는 화두는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쪽 얘기를 오늘 좀 담아주시면서 그렇죠. 근데 많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하실 텐데 예.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근본적인 원인.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가 좀 영향을 미칠 법한데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림세예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차 가격이 올랐느냐? 그게 이제 20년에서 24년도에 벌어진 네네. 일이거든요. 20년에 전기차 평균 가격이 유럽에서 한 4만 유로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4년도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지고 4만 5천 유로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한 5천 유로 정도 오른 거죠. 네.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한 900만 원 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13%나 오른 건데요. 이 TNE에서 유럽 운송 환경 연합에서 분석하기로는 그 주요 원인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익 최적화를 위한 제품 전략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이게 사실 저가 자동차를 내놔서는 마진이 별로 없잖아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고가 대형 자동차를 내세워야 좀 비싼가 팔리고 한 대를 팔아도 쏠쏠. 그렇죠. 한 대를 팔아도 좀 쏠쏠하니까 그쪽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가 모델의 시장 점유율은 20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한 28%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24년도에는 오히려 64%로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 맨 왼쪽이 이제 20년 전기차 가격이고요. 맨 오른쪽 이제 그 분홍색 라인이 24년 전기차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오른 이유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형 차종으로 이 전환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저만큼의 어떤 가격 인상 요인이 된 거고요. 거기다가 차가 대형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늘었겠죠. 용량이 늘면서 네. 저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가격 하락 요인은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 이유. 배터리 가격이 한 3,100유로 정도 하락했죠. 네네. 거기다가 사실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제외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훨씬 부품수가 줄죠. 그래서 부품수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사실은 원가 절감 그 뭐라고 할까 요인 같은 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이제 7,400유로 정도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형 차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유로가 올랐다. 그래서 이 기관의 어떤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만약에 더 큰 차량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중소형 몰림급 이하의 어떤 저가 전기차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33,100유로로 내연기관 평균 가격과 이미 같아졌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차만 아니었다면요. 그렇죠. 예. 근데 같은 기간 자동차 제조사를 어떤 푸념을 내세웠냐면은 전기차 수요 부전, 전기차 캐지입니다. 이걸 갖다 계속 탓을 했죠. 하지만 전기차 확산이 느려진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비자들 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그러니까 보통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고가 프리미엄 자동차에
오히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같은 기간에 그 전기차 확산이 느려진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 유럽 그 집행위원회, 그 EU 측에서도 같은 기간 CO2 배출 목표를 갖다가 약화했죠. 그러니까 좀 뒤로 물러났습니다. 24년까지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서둘러서 그 35,000 유로 이하의 볼륨급 이하의 어떤 대중 전기차를 갖다가 빨리 출시해야 되겠다는 유인 자체가 사실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령 뭐 볼륨급 이상 차들만 나왔었잖아요. 가령 EV5라든지 아이오닉 5라든지. 그리고 그 지금 뭐 그 이하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사실은 EV3라든지 캐스포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볼륨급 이하의 대중용 전기차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고 24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세그멘트가 굉장히 좁았다는 얘기죠. 유럽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은 대중화보다는 대형화 전략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이고 예. 그리고 환경 규제 정책 이런 부분에서 좀 후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니즈가 좀 떨어진. 네. 그래서 작년에 좀 전기차 가격이 반전한 이유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을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예. 25년에 드디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평균 전기차 가격이. 그러니까 유럽의 평균 전기차 가격은 그게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1,800유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4% 정도 하락을 해서 42,700유로 정도를 기록했는데 네. 하락한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가 이 시간에 계속 강조를 드렸죠. 25년부터 시행된 EU 자동차 그 CO2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목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25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강화가 됐냐면은 24년까지는 신차 판매량 기준 평균 약 킬로그램당 116kg, 116g 이게 이제 한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강화가 돼가지고 25년부터는 킬로미터당 1km당 93.6g으로 그러니까 15%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킬로미터당 1g을 초과할 때마다 95유로 벌금을 내야 돼요. 예, 환경 요금 같은. 예, 그러니까 10g을 갖다가 초과했다. 그러면 이게 950유로 되겠죠? 근데 연간 100만 대를 파는 자동차 회사다. 그럼 이게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약 9억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하나로 따지면 약 1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기차 확산을 서둘러야 되겠다 해서 중저가 차량들을 갖다가 본물처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의 뭐 ID4, ID3 그다음에 뭐 르노 자동차, 스코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의무적 목표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수익 극대화에 방점을 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전기차 판매량을 어떻든 늘려야 된다는데 방점을 주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전기차 모델을 갖다 빨리빨리 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유럽 시장에서는 기존에 대형 차량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것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급차는 고급차대로 팔리는 거고 반면에 이게 이제 전기차가 그 대중용 전기차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전기차의 어떤 평균 가격 자체를 갖다가 끌어내렸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쓰겠는데 차량 크기 확대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가격은 약 5천 유로 하락해 약 4만 유로 정도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1,800유로라고 보게 되면은 이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기차의 어떤 전환에 그 전기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어떤 그 추세가 반전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림이 그겁니다. 24년에 왼쪽이 24년의 전기차 평균 가격, 25년에 그 전기차의 평균 가격 약간 내리게 1,800유로 정도 내렸죠. 여기서 이제 아까 똑같이 대용량 배터리로의 전환이 이제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 차량으로의 전환, 그다음에 이제 감소 요인이라는 저가형 모델 출시로 해가지고 한 2,400유로 정도가 내려간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터리 이외 부품 비용 절감, 그다음에 배터리 가격 인하로 해가지고 요 정도 절감 요인이 생겼다. 이걸 갖다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평론가님, 이 전기차 가격과 내연기관차 가격이요 네. 동일해지는 시점, 지금 왜 차가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일단 쭉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런 요인이 붙겠지만 네. 그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EU가 TNE의 어떤 그 전망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2030년 정도를 보고 있는 30년. 겁니다. 네. 단 조건이 있어요, TNE. 이게 2030년에 그걸 페리티라고 그러죠.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기를 페리티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그때까지 동일해지려고 하게 되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필요한데 2030년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2030년 목표는 뭐냐면 21년 배출량 대비 55% 감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다가 만약에 유지한다면 그대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쨌든 그 전기차 확산을 갖다가 더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대규모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캐파 증설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25년에 나타난 가격 하락세를 갖다가 더 부채질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30년 정도가 지나면은 아래 그 파란색과 위에 녹색이 만나죠. 네.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전기차가 평균 가격이고 아래가 내연기관차 평균 가격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약간 황색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색. 이거는 CO2 배출 목표를 갖다가 후퇴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후퇴를 하게 되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그 NGO가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그 이란에서의 불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갈등, 전쟁 양상이 사실은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유럽에서 특히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올해 보통 이게 아니면 한 21%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그래요.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 예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유가가 한 140달러 정도 갔었거든요. 그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났느냐. 하이브리드 차가 갑자기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도요타 리스크가 하이브리드, 나오면서. 프리우스라고 예, 여러분들 예. 기억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22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발하면서 그 당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죠. 그러면서 전기차 확산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불기 시작한 겁니다. 22년도에. 근데 지금 26년에 똑같은 상황이 이게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전기차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당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대비가 거의 안 돼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돼 있으니까. 돼 있죠? 네.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미 전기차 전환을 어느 정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 기아차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폭스바겐, BMW 뭐 등등등, 르노 등등이 이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여기서 2030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 기름값이 이제 비싸졌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반사 이익으로 전기차 시장을 네. 약간 이제 호황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됐네요.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하고 2022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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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요, 네. 전기차 타시는 분 많으신 것 같고 또 사려고 네. 예, 호시탐탐 이렇게 누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노출도 되고 있어요. 전기차 이제 사람들이 네.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 작년과 올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이 서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 전기차가 왜 이렇게 어느 순간에 늘었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네. 하게 될 겁니다. 25년에 우리나라 전기차가 얼마나 늘었느냐? 자그마치 5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데이터로 보니까 예. 더 실감. 예. 네. 22만 177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전기차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를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침투율도 우리가 10% 정도였었거든요. 작년에 얼마가 되냐? 13.1%로 올라섰습니다. 마이백을 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 올 1월에 그 수입 전기차 시장이 600% 성장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이제 가격이나 하고 뭐 네. BYD가 가격이나 한 영향이 크겠죠. 올 2월 달에 현대 기아차 얼마 팔았을까요? 이거 가격 내렸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YOY로 100% 이상 감소했습니다. 와. 사실 연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안 팔리는 때예요. 왜 그러면 연말에 대부분 다 사잖아요. 가을부터 해서 연말에 썼다가
이 연초에는 대부분 그 자동차를 잘 안 사는데 그렇게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올 1월에 얼마나 팔렸느냐? 현대기아차만 24,444대를 팔았습니다. 2월 달에만. 2만 대. 네, 작년에 연간 판매량이 아까 20만 대였죠. 22만 대 정도였잖아요. 근데 한 달에 현대기아차만 24,444대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정책. 우리나라 보조금을 갖다 좀 일찍 풀었죠. 현 정부에서. 그다음에는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일단 중국발 가격 파괴 영향을 갖다 받았다. BYD 그다음에 그 테슬라가 엄청나게 가격을 갖다 다운시켜가지고 팔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가격을 내렸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터진 어떻게 보게 되면 보급형 전기차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EV3, 그다음에 EV4 뭐 이런 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종이 굉장히 또 다양해졌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중저가 라인에서 그러니까 엔트리급, 볼륨급, 그다음에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이오닉 9이라든지 EV9 등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포지션을 갖다가 쭉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니까 네. 고객들의 어떤 선택폭이 굉장히 좀 넓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그 소비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총 소유 비용 측면에서 전기차가 훨씬 이제는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이제 유가 충격을 갖다가 받으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타시는 분들은 전기차 전환을 갖다 심각하게 고려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보통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배럴당 그 4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리터당 뭐 한 40달러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배럴당 40달러 이상 수준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 모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총소유 비용 측면에서 월등하죠. 뭐 연료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자동차 1년에 내는 세금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제가 알기로는 13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소나타 2.0만 하더라도 한 50몇만 원이 넘죠. 연간 자동차세가. 그다음에 뭐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뭐 주차요금,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유지하는데 사실 뭐 그 크게 뭐 이 고장이 안 나니까 갈아야 될 부품이 극히 한정적이잖아요.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식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변하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선택의 폭도 전기차에 대해서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이제 중요한 게 분위기도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이 다운되면서 네. 나도 한번 좀 타보자라는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글로벌 각국의 흐름을 보니까 전기차 캐즘 이제 빨리 빠져나와서 전기차에 대한 그런 투자 수요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관심이 또 생기네요. 네네. 전기차 가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 다소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또 환율도 오늘 1,500원 선을 넘어서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GTC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는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주 이벤트가 꽉 찬 한 주인데요. 우선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엔비디아 GTC가 개막을 합니다. 수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그리고 리사수 AMD CEO가 방한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바쁜 한 주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 첫 거래일에 반도체주 맑음으로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와 알루미늄 관련주 중동 리스크 소화하면서 오늘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유조선 운임지수가 전쟁 직전 대비 55.3% 급등하면서 물류비가 크게 올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운주 오늘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국제 알루미늄 값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또 바레인에서 주요 알루미늄 생산업체가 일부 재련소의 생산 시설을 가동을 중단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체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풍력 관련주가 오름세를 걷고 있고요. 또 오늘은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중순이죠. 3월 중순은 주주총회 시즌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에만 주총을 여는 기업이 211곳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어떻게 소화할지 투자자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전 관련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첫 거래일 오늘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 반영된 모습이고요. 원전주 오늘 수산 에너빌리티가 개장 직후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오늘 맑음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대신증권에서 아침에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지금은 적극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코멘트 남겼습니다. 목표가는 145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는 목표가 58만 원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등 신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담은 리포트였고요. HJ중공업, 오늘 HJ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군사조선소와 MOA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생산 기지에 대한 확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한국항공우주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가 7년 만에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0.78%를 재매수한다고 알리며 맑음 보이고 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30일 주총을 앞두고 소액 주주연대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3월 1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슈가 상당히 있는 이번 주 저희도 도움이 되는 전략 내일도 갖고 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